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재작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검찰은 감사원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업무방해 혐의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캐나다에 도착해 본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커지자 미 의회가 아닌 우리 야당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수장이 회담을 열고 대북 문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틀째 출렁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항체 보유율과 재유행 감소세를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예비군 징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반발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발언 공개 14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고 바이든을 언급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해서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이 이루어진 회의장을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사적 발언을 외교 성과로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발언이 공개된 지 14시간 정도가 지나 예고 없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겨냥한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닌 우리 야당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70년 동맹국을 조롱한 것처럼 짜깁기와 왜곡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사과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끝내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은 SNS에 우리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진행된 한일 약식 회담과 한미 환담 등 뉴욕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오타와에서 트리도 총리와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과 인공지능 등 최신 과학기술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굳이 바이든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발을 맞췄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야당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급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상황 수습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주장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명이 처참하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난청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아침 지도부회의에서도 맹공을 퍼부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막말 외교 참사보다 더 나쁜 국민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 참사 대신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나쁘끄러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침 라디오에서 발언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두둔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없어서 예.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예.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KBS나 MBC나 SBS가 똑같이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예.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이 국회와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지금 국정감사 앞두고 있는데 증인 채택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15분 만에 회의는 산회했는데 국회 교육위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태규 여당 간사와 유기용 교육위원장과의 설전도 벌어졌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여기에다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추가로 위원장님 지금 뭐 야반 도주하시는 겁니까 이 대낮에? 예? 말씀을 좀 조심하시고 아니 어떻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사내로 선포하십니까?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선포에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은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국정감사에서 다시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재탕 삼탕 지금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 공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국감 전국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대북 문제와 삼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인도네시아 G20 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양자 형식으로 협력할 때보다 3국이 공조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For the United States, this trilateral partnership matters. It makes a difference, and I think we can see that in the work that we're doing together. 1시간가량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심 이슈는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전날 한일 정상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대변인이 설명을 다 한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 이슈를 비롯한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문제 등에서도 삼국 협력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재작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와 이를 결재하는 방송통신위원장실과 방송정책국장실 등입니다. 이 밖에 일부 심사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TV조선의 점수가 낮게 수정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끼리 평가 점수를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해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해명을 내놨는데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심사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설명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에 모자란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정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97%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명 가운데 1명이 미확진 감염자였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항체 보유율과 재유행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항체 보유율이 97%면 거의 전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혈청 역학조사였는데요. 5살 이상 9,900여 명을 조사했더니 97.38%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거나 해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57.68%인데 당시 코로나 누적 발생률은 38.15%에 그쳐서 19.5% 차이가 있다는 건데 해석하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감염은 됐지만 확진자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확인 감염자였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항체 양성률이 97%나 되니까 이제 안전하구나, 백신 추가 접종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새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수 있어서 고위험군은 여전히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대부분이 항체가 있으니까 재유행이 와도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춰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도 많이 줄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지금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월요일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제2행의 고비를 확실히 넘어섰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에 코로나19 제2행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399명으로 45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8%대인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될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수입 물가가 오르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력한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치에 접근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달러 현상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전달보다 낮아졌지만 수입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격차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는 부채 위험을 높이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안 그래도 높은 환율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주식이라던가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투자까지도 함께 둔화될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살 수 있는 양을 정해놓은 곳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김장을 할지 말지도 고민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배추 사러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배추를 판매하는 채소 판매대인데요. 손님들이 몰리면서 한때 이곳 판매대에는 배추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비싸진 가격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배추를 다시 내려놓는 손님도 있었는데요. 마트를 방문한 손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보기가 굉장히 두렵죠. 김치 담그기가 요새는 김치라기보다는 금치라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장을 해야지 될까 말 될까. 예. 또 사서 먹자니 더 비싸고.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조금씩 담가 먹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의 소매가로 6,578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9,626원으로 3,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60% 넘게 오른 가격으로 한 포기에 거의 10,000원에 육박합니다. 배추값이 오르자 포장김치는 아예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 달 전까지 1kg에 8,600원이던 포장김치를 1,500원으로 2,000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높아진 배추값에 정부는 농협과 함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을 받아 배추 3포기 한 망을 14,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최대 5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 3망, 최대 9포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구매 제한까지 생긴 건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인데요. 한창 배추를 수확해야 할 시기에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작황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상 악화로 출하되는 배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배추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2달 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높아진 배추값에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는 이번 주부터 10월 초까지 비축 물량 3,000톤을 시장에 공급해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경비구역이 넓어졌다는 이유로 순찰차 도입 예산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청은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입니다. 중형 승합차 26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며 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대에 1억 원 꼴인데 내후년에도 추가로 26대를 들여와 53억 원을 투입해 모두 52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산 요구 명분은 뭔지 경찰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범위 확대를 순찰차 도입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전면 700m가 주요 경비 구역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전체 둘레가 7km에 달해 순찰구역 자체가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여파가 경비 예산에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내년 5월 의경제 폐지로 인력이 크게 줄어 기동수단 혁신을 위해 원래 추진해왔다며 집무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YTN에 보낸 설명자료엔 새 순찰차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소요란 표현은 전혀 없었던 데다 한 대에 무려 2억 원씩 연간 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예산 삭감에 대비한 부풀리기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이 수건 사업 예산을 더 쉽게 따내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강화를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민생 예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끼워 넣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영빈관 신축 방침 철회 이후에도 거듭된 추가 비용 논란에 끼워 넣기 예산 논란까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그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 처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YTN이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기획탐사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나온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한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이 북한이란 단어가 빠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 교수가 한 발언인데요. 역대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빠짐없이 대북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취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안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없었나요? 아니, 다 그 얘기하러 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한의 북자도 안 나왔다. 그리고 네, 이 발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검증한 건가요?
네, 김 교수는 방송 이후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유엔 연설이란 총회 연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YTN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 유엔 총회 연설 가운데 북한이 빠졌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문을 모두 확보해 대통령별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사용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했습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유엔에서 연설한 건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7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총회 기조연설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 모두 13차례였는데요. 대통령 기록관과 국가기록원, 외교부 등을 통해 연설문 전문가, 영상 혹은 음성 자료를 모두 확보해 교차 분석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연설은 특정 주제 등을 염두에 두고 한 정상회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교수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김 교수의 발언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단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모두 북한을 최소 한 번 이상 언급했는데요. 준비한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인데요. 북한을 29번 언급했습니다. 가장 적게 언급된 건 지난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이땐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설인데요. 내용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비중을 크게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빠진 첫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주장 말고도 연설 시간과 관련한 주장도 나왔다고요? 네, 김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유엔 연설의 발언 시간 또한 지나치게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길이만큼 추상적인 연설이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 시간과 글자 수도 분석해봤습니다. 이 발언 시간 분석에는 북한 언급량을 분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연설문을 선별했습니다. 연설 시간과 글자 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의 연설이 역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들이 가장 발언 시간도 길었고 글자 수도 많았던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발언은 10분 50초대로 확인됐고 이 글자 수도 2000자대였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주요 키워드로 거론된 용어인 자유와 연대도 역대 연설문들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실제 이번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체크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낮 한때 요란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북서쪽부터 한기를 동반한 전선성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수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2시 무렵에는 대부분 잦아들겠고 그 사이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란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한때 비가 내리는 중서부 지방은 서울 기온이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선선해서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대학가에서 택배기사들이 원룸 1층에 물건을 무작정 놔두고 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들은 기사들에게 문 앞까지 배송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택배사에도 수차례 항의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룸 건물 1층 입구에 택배들이 놓여 있습니다. 3, 4층은 물론이고 2층에 가야 할 택배까지 1층에 배송돼 있습니다.
택배 보관 장소가 아니라는 종이 바로 아래 택배 상자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대학가 원룸촌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광경. 택배 기사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들로 온 택배를 1층에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다. 택배 기사들이 1층 현관에만 공동 현관에만 물건을 멋대로 두고 문자로는 통보하는 식으로. 택배 기사들의 맘대로 1층 배송은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원룸 건물 입구마다 누군가 택배 보관소 스티커를 붙였고 그 뒤로 스티커 아래 택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스티커를 떼고 항의도 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이제 집 앞에 놔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하는데 거의 약간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결국 1층에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많았고. 택배 기사들은 원룸촌 거주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새학기나 명절 시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얘기는 달랐습니다. 택배가 몰리는 명절이 아니어도 또 가벼운 물건 한두 개를 배송할 때도 1층에 그냥 놓고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분실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위험이 걱정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YTN 취재 결과 CJ 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우체국 등 주요 택배사 모두가 1층에 택배를 두고 간 적이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택배는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접수한 뒤 현장 택배 기사와 소통을 거쳐 정상적인 배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여전히 1층으로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택배 기사들에게 제대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는 우편물이나 짐, 상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비용을 내고도 합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택배 회사들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부담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문 앞에까지 갖다 준다든지 그런 걸 원했는데 편한 공간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통보를 하는 식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수습은 필요합니다. 한 나라 정상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관리되는 만큼 정제되지 않은 건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게 외교 무대라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말하다가 대화가 노출되는 이를 영미권에서는 핫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 정상도 말실수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나토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자 회담 때마다 즉석 회견을 열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꼬집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공식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Well, he's too fast. He's not paying 2%, and he should be paying 2%. It's Canada, they have money. Первой точки успокоения. И Федерация в этом весьм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было бы полезно. 자, 이번엔 10년 전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만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마주한 자리입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에 굴복하려 한다는 미국 공화당의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It's my last lecture for you. Yeah. After my lecture, I have more flexibility. Yeah, I understand. I transmit this information to Vladimir and Alexander. 바이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에게 욕설을 한 게 포착됐습니다. 역시나 대놓고 한 건 아니었는데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논란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영상 다시 돌려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든 대통령 입에서 거친 표현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뭐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해명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해명이 더 놀랄 만한 것 같아요.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속어를. 근데 이게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미국 의회에다 한 얘기라고 이제 알려졌던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좀 오늘 정도 되면 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야당도 이걸 계속 얘기해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야당도 지난번 영빈관 발언도 그랬습니다. 또 저기 너무 해외 순방할 때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비난 일변도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정권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야당에게 그 1억 달러 이제 그 질병 퇴치에 그 공유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우리 야당이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이게 더 합리적으로 들리긴 해요. 사실 내용 앞뒤 맥락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럼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제 입장이 낮춰지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무슨 뭐 팔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야당에게 무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욕이 나왔으면 야당은 더욱더 이 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설령 그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듣기에 따라서 날리면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바이든으로 들리기도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 대통령만 아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야당에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해명이라고 한 건지 도대체. 오히려 전 논란을 증폭시킬 것 같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을 치환한다고 했는데 갈등 축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상 외교에서 이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갈등의 축을, 쟁점의 축을 바꾸려 했던 것 같은데 이른바 갈등의 치환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갈등의 치환을 잘못한 것 같아요. 논란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니까. 조금 전 정부 감각이 뭐 진실 이런 걸 떠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 감각이 좀 떨어진다, 대통령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해명도 좀 잘못됐다고 보신 거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뭐 지금 그런 진실 게임을 할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찌됐든 앵커께서도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땡땡이라는 발언, 그다음에 땡 팔린다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그 엄중함,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국가 원수로서의 언행의 신중함, 그 무거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자리로서 생각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야당에서 했든 바이든에게 했든 그게 무슨 그 크게 뭐 바뀔 게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굳어져 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러면 사실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라는 것은 그 정치인의 어떤 정책이나 업적이나 성과로 평가하는 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그냥 이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근식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말이 바이든이라고 하든 날리면이라고 하든 13시간 참모들이 회의에서 저거 하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뱉어져 나와버린 대통령이 하신 이 땡땡 팔린다, 뭐 땡땡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해버린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려되는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게 우선적인 정무적인 조언이고 정무적 전략이었지 몇 시간씩 모여서 이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해명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하지하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 하더라도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의 이제 그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우려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고 또 한편은 어차피 지금 이번에 순방 외교 때 민주당이 사실은 사실관계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트집 잡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냥 야당의 화살을 돌려서 크게 한번 싸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로 바이든으로 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은 그냥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우선이에요. 이미 배 터진 말이잖아요. 그러면 귀국길에 돌아올 때까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떠들썩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통신사에서 조금 언론 기사를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거꾸로 한 게 있으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친 공격이라기보다는 미국 의회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건 미국 국민들도 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어디 가나 정치인들이 욕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은 전략이지. 야 미국과는 관계 가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걸 야당에 돌리자?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 좀 정무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정치에 독이 됐다는 판단이시고요. 이게 해명 브리핑이었는데 사과는 없었어요, 사실상. 사과를 지금 뭡니까 지금 그 김은혜 수석이 직접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사과를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다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이제 일상적인 우리 사적인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장소 자체가 국제 무대고 또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도 뭐 북핵 문제 워낙 지금 산적한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식들이 그게 꽉 차 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무슨 팔린다 이런 얘기는 저도 가끔 해요, 사석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게 옆에 주변에 참모들하고 나눈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더 그 장소와 이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진중하게 진중하다는 말이 무겁고 좀 이렇게 좀 점잖게 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중한 쪽으로 좀 많이 스스로 많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지나가겠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야당에게 그랬다라고 공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말이죠. 야당은 정말로 그럼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대한 거냐? 앞으로도 그러면 야당은 집권당이나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명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가뜩이나 국내 정치가 지금 갈등의 투성이고 갈등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기국회 열렸고 예산 통과시켜야 되고 법안도 많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집권 세력 쪽에서 여당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야당에게 해명이라기보다도 야당이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좀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만한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유감 표명 이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야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뜩이나 야당은 지금 틈만 나면 지금 여당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 하는 건데 전 사실 야당도 해외 나가 있는 국가원수한테는 돌아와서 좀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흠잡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는 좀 고쳐 나왔으면 좋겠고 당장 시급한 게 당장 뭔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의회는 그대로 가라앉는다고요.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만 이 해명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걸. 이 해명을 하는 바람에 다시 정치적인 국내 정치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새로운 갈등축이 형성되는데 이걸 빨리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을 비호한 좀 하지 말고 주호영 의원이 좋은 말 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유감이다. 그런 것들로 해서 자꾸 야당을 좀 설득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듭니다. 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녹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야당이 외교 참사에서 막말 외교라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만약에 국내적 상황이라면 그냥 보도를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국 우리의 이익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외교 참사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쌓아온 동맹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새끼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외교라인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과 관련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오류와 참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무능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니 바로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 이번에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여야 간에 이제 또 정쟁이 격화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말한 것도 사실 야당께도 사실 저도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선 그 영국에 갔을 때도 조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일단 좀 논란이 됐었고요. 네. 직접 빈소에 참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당시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그 정도는 문제제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부 야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들먹이면서 무슨 조문록이 왼쪽에 쓰는 게 망신이라는 등 무슨 망사 모자 쓰고 온 게 망신이라는 등 그 다 팩트체크 해가지고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 계속 부풀리다 보니까 계속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한 겁니다. 저는 야당도 거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대통령의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예컨대 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이게 예상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국익의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시시콜콜 사사건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하는 건 야당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은혜 수석이 몇 시간 동안 수기에서 내놓은 해명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오늘 캐나다 일정 마치고 이제 돌아오실 텐데 귀국하는 그 비행기에서 우리 수원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 민주당의 저 거센 공격을 어떻게 할지 저는 또 다른 그 난관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 사단이 나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화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 정상들도 한마이크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외교적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뜨거라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야당하고 한판 싸워보자라는 식으로 전선을 옮겨간 건데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아실 테니까 하신 본인 장본인이시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면 뭐 해명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보다는 야당과의 공격을 택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제가 볼 때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외교 순방, 그러니까 순방 일정이 너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외교라인가 김은혜 수석까지 뭐 바꾸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순방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근데 매끄럽지 않은 것도 아는 겁니다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그 외교라는 게 워낙 뭐 정상들이 바쁘다며요. 바쁘고 일정이 바뀔 때도 많고 그런 점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제 일본은 1965년도 그때에서 변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가자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좀 서두른 면이 분명히 있었고 일본은 끝까지 이걸 뭐 약식 간담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약식 회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간담회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이 어느 정도 돌아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외교라는 뭐 문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걸 의식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이제 2년 9개월 정도가 3년 가까이 일본과의 대화가 막혔잖아요. 이걸 뭔가 뚫어야 되겠다. 한미일 관계를 이제 이 선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과도하게 의식해서인지 일본과의 회담을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자 재촉하는 것 같은.
일본은 자꾸 멀리 가려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플레 감축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일본이 다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조금 더 의연하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어떤 방향을 밀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의연함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뭐 일만 터지면 사과해라, 뭐 바꿔라, 뭐 경질해라. 이거는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세밀히 돌아봐서 정말 이거는 실무자로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문책해야죠. 예. 근데 일만 나오면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문책해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강제징용 배상을 보는 역사적인 관점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전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적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그 녹취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예. 앉아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국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면서 보도 행태를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언론도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언론으로서는 저게 이미 이제 그 기사화가 되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동영상이 논란이 된 건 언론 기자의 취재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그 일단 네티즌들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 풀단이 계속 수행하면서 받아 적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를 돌리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서 풀 기자단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배포하는 과정에 또 온라인상에서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들었던 것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게 이제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을 탓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정도였으면 사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걸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나 잡았구나 해서 이걸 굉장히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삼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또 뭐 당연히 미국 언론이 또 안 받아 쓰겠습니까? 물론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야당의 공세나 언론의 보도처럼 주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예. 그냥 짤막한 통신사에서 쓰는 정도의 기사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 탓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야당에서 이것을 정말 침소봉도해서 모든 이번에 순방외교의 성과를 다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는지는 아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저희도 취재를 하고 합니다만 뭐 국가 안보나 외교에 정말 엄청난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사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고도 다른 여권 인사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무슨 일이 터지면 자꾸만 정치인들이 언론 탓하고 방송 탓하고 신문 탓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신문과 방송은 물론 결정적일 때야 가치 판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언론이 만약 알았다면 이게 무슨 유튜브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말이죠. 언론이 정말 알렸다면은 그거를 탓하는 건 본말이 바뀌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말이 안 나와서 언론이 보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언론은 원래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사람 물으면 보도 안 하거든요. 예, 가장 원론적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거를 자꾸 탓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일단 정미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과의 그 말의 결이 다르죠. 당연하죠. 그건 진영 논리가 작동되겠죠.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보다 좀 앞으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 빼고 무조건 언론이 뭐 국익을 해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문제를 얘기했다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될 것도 없어요. 사실 넘어가는 문제인데 예. 사실 야당으로 전선을 이 갈등의 전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인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 전 의원들도 예. 전현직 의원들 너무 자신의 우리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진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예. 얘기합니다만 너무 진영 논리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설득이 떨어져요. 뭔가 이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처럼 예. 신중하지 못했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뭐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당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방송이 문제고 언론이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 정미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면 또 말이 될지 모르나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땐 조금 더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라는 게 저희 개인 생각이에요. 예. 진영 논리로 볼 일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그래픽 준비를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8%로 집계가 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서 다시 또 60%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국 조문 이슈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30%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또 5%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네. 조사 기간을 보니까 어제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까지 나왔다면 저 막말 논란, 그다음에 런던에서의 조문 논란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실제로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외교라는 이유를 답한 또 층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번에 순방외교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론조사의 부정적 평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겨우 이제 30%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국민의힘 모두 이 여권 내에서는 다시 한번 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말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가 정말 20%대가 계속 고착화돼 버리면 네. 사실 임기 초반에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져 버린 경우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결단, 특단의 또 점검, 특단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나가면 이제 총리가 국내에서 이제 내각을 잘 지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신문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신문에서 봐서 알았다는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죠. 영빈관 그 관련 예산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네. 하면 기재부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됐던 건데 총리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 내부에서 상당한 그 라인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네. 거고 네. 무슨 국회 본회의 답변 때 자꾸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총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뭔가 국무총리가 내각 내에서 뭔가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건 여권 전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결기 있게 보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총리이기 전에 한 지식인으로서 이건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논리를 이제 옹호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는데 너무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마치 나 이거 모르는 일이다. 그럼 내가 어떤 총리 아닙니까 지금 내각을 통할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86조, 87조에 예. 총리는 내각을 통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할하는 분이 그 신문 보고 알면 되나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책임감이 떨어지게 보여요. 그리고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여권에게도 저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그건 무슨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도되지 않은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총리께서는 좀 자기의 책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난 모르는 일이다. 그 내가 왜 책임질까? 이러면 원래 높은 자리는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예요. 원래. 근데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난 관계없다는 식으로 신문 보고 알았다 이래버리면 뭐 전형적인 유치에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여권에도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초창기에 책임 총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각을 좀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아무리 책임 총리를 하더라도 만기 칠라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총리의 기능은 대통령제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정부 부처 간에 좀 조정해야 될 경계를 좀 구분해 줘야 될 일이라든지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국무조정입니다. 예.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신문 보고 알았다는 그 표현은 정말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사전에 몰랐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헬기 사고 같은 건 몰랐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조문 논란, 그러니까 런던에 갔을 때 조문 논란에 대해서는 몇 시에 도착했는가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진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대동해서 지금 해외 순방 외교를 갖고 있으면 총리가 그 국내에서 이 내각을 틀어지고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그걸 도착 시간을 모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통제, 또 업무에 대한 장악력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논란에 대해서도 영빈관 시축에 대해서 모를 수 있죠. 네.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시축하는 것을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대정부 질의 답변에 그 자리에 서기 전에 그럼 뒤늦게라도 보고를 받고 네.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나서 답변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에 서서도 이미 논란이 된 사건인데 답변에 서서도 신문보가 났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모를 수는 있지만 분명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그럼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화제의 인물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야 하나요? 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놔두죠. 뭐 18%까지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런데 뭐 스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 어투나 말의 논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식 네. 논리가 정확히 맞고 인과관계가 좀 정확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옳다 그러다 이런 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 단어 내에서 형식 논리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인과관계 같은 게 그러니까 듣기가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지 못한 것에 비해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런 거에 비해서 아마 이제 유권자들이 한 장관이 여권 내에서 그래도 인물이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여론조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요, 저 질문한 의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질문 못 하랍니까? 오히려 저 한동훈 장관을 정치로 더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후보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몇 번 빼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언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언론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언론과 방송, 신문은 그런 어떤 호기심 있는 걸 보도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잠깐 빼달라 말라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이제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있는 대로 놔두고 그럼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 너무 이렇게 무슨 한동훈 장관이 과하게 뭐 이 지지가 높다 이렇게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무슨 다른 일이 나오면 또 바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게 한 장관에 대해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썩 그렇게 예. 대통령에게도 부담될 수 있어요. 한 장관 본인에게도 부담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좀 더 좀 좋았으면 하는 것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말하는 논리적으로야 뭐 일관적인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야당 의원의 저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유념해서 좀 더 숙고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하고 뭐 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정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정치의 내공을 키우는 의미에서라도 답변의 태도나 방식을 조금 좀 선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상 임기 초반 내각의 국무위원입니다. 네. 현직 법무장관입니다. 여론조사에 차기 대권주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대통령한테, 아니 본인한테가 아니라 예.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예. 국회 답변에서 빼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저 말은 맞아요. 예. 그 자체가 또 호들갑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유념해서 숙고를 해서 곧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예. 지난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릴 때 예. 저런 시비가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뭐 말로 하지 않고 그냥 검찰청,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끝냈습니다. 예.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객관식 문항도 있지만 주관식 문항에서 답변한 사람이 윤석열을 답하고 한동훈을 답하면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그 어떤 내공이 더 보이는 것이지 저렇게 또 같이 도리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 총선 뭐 출마 수순으로 가는 거 뭐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 뭐 정치인으로서 변신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 하나 내보낸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주요 인사 호감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였는데요. 보면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호감도가 60%를 웃더라고요. 전체를 봤을 때 호감도가 28%였는데 저 28%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수치다 봤더니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 지지율과 똑같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연관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가요? 같이 이제 이미지가 겹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뭐 측근이다라는 건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볼 땐 윤 대통령의 사람이다라는 게 강하게 이제 이미지화돼 있잖아요. 일반 유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2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지지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진보층만 따르면 또 다르겠죠. 또 다를 거라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지금 법무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이 이슈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걸 차분하게 법과 공정, 정의,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얼마 된 얘기인데 그때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말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긴 하는데 답변하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태도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태도라는 건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의원들이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좀 발언이 좀 과하더라도 조금 또 삼가하는 태도, 겸손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복당시키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변론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이슈가 정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 여론이 높았고요. 지금도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굉장합니다. 이제 그런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쟁송이 진행 중인 상한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스스로가 민영배 의원이 유장탈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난번에 그 탈당할 때 그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복당을 시킨 게 맞다? 그건 맞지 않는 태도라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그런 이슈가 완전히 잦아들고 이랬으면 몰라도 이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복당시킨다고요? 그게 바로 자꾸만 그런 것들이 정치에 희화하다.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속 정상회담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의회를 향해서 이 땡땡이라 칭하셨습니다. 쪽팔리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 생각할 때 총리님, 한미 관계 문제 없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별 문제 없으라고 봅니다. 온라인상에서 해당 발언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땡땡은 F워드로 다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고요. 면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총리님, 욕설 논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인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하시고 제가 욕설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욕설이다라고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미국 측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 희망적이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의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 꼭 욕을 하시겠다면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좀 보셔라.
7살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동 성행동 문제는 성인의 범죄와는 구분하되 피해 아동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성행동 문제 어떤 사건인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 간 성사건에선 가해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입니다. 학원 여름 캠프에 참석했던 7살 A양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버스 맨 뒤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엔 7살, 8살 남자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버스 안엔 선생님도 2명이나 있었지만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A양은 문제 행동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해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젓가락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엄마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 이거 가방 뺏어갈 거야. 아니면 너 여기 가방 안에 있는 과자 뺏어갈 거야? 협박이죠, 이거는. 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고요? 네, 그날 밤 A양 아버지가 학원을 찾아가 남자아이들을 만났습니다. A양을 만진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남자아이들은 이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학원 관계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여자아이 아버지께서 남자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남자아이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아이 부모들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A양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A양 부모는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거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10살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을 지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촉법 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고 형사 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합니다. 촉법 소년보다 어린 10살 미만 소년범이 바로 범법 소년인데요.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A양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3년 전에도 수도권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죠? 네, 지난 2019년에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을 다니던 5살 원아가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한 나이라 피해 아동 부모가 남자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얼마 전 1심 재판부는 원장과 부모가 피해 아동 측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동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있고 원장 역시 원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겁니다. 네, 당시 사건은 아동 간 성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장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당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성 관련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동의 행동은 성인의 성범죄와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육기관 교사들조차 아동 성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80%는 유아 간 성행동 문제로 곤란한 경험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교육 경험이 아예 없거나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받은 게 전부란 답변도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대응 매뉴얼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재작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에 대해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지속성과 반복성, 강요와 폭력성,
심신 피해 발생 등을 기준으로 성행동이 일상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위험한 수준인지를 구분합니다. 수준별로 어린이집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도 명시해줬고요. 가정에서 보호자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대응 매뉴얼은 제목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연 이 같은 지침이 보육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등을 일찍 접하면서 아동이 성에 대해 눈을 뜨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기관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장중 2,3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어제 종가보다 1.4%가 내린 2,299.66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7월 15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떨어진 736.07이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7월보다 0.3% 낮은 120.12를 기록해 2020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올 4월 1.6%까지 올랐다가 5월에 0.7%로 둔화했고 6월과 7월 각각 0.6%, 0.3%를 기록하며 그 폭을 좁혀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잇따른 금리 인상에 역설적으로 서민들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른바 짠테크 모드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1,400원 돌파했죠. 이게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2번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때만큼 지금 힘든 겁니까? 글쎄요, 뭐 위기의 경중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었던 외환위기였었고요. 그다음 2008년 말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파견 상품이 터지면서 터졌던 신용위기, 금융위기였었습니다. 지금 위기는 뭐냐? 인플레이션 위기입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이거 전 세계적인 이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의 끝을 현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2번에 있을 것보다 단기적인 파괴력은 약하다 하더라도 이것의 시간과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2번의 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올 땐 달러 혼자만 힘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에도 뭐 그런 패턴, 법칙이 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율이 앞으로 또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일단 한 1,320원에서 1,350원 선이 깨지고 나서부터는요. 뭐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가 2,000원, 금융위기 때 2008년이 1,600원, 그리고 코로나 때가 1,300원. 그러니까 일단 1,300원을 다시 깼다라는 것은 이후부터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알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1,400도 넘었고요.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일각에서는 1,420원, 1,450원 유튜브로 눈을 돌리면 뭐 1,500원 그 이상도 있지만 현재는 일단은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 한 어디까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측이 일단 힘든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숫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 1,400 자체로. 그러나 이 달러 강세를 꺾을 수 있는 건 현재 유로화와 파운드와 엔화가 역설적으로 힘을 내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으로, 영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글쎄요. 지금 뭐 미국만큼 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로화, 파운드화가 급작스럽게 올라갈 만큼 경제 현동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미국 스스로 달러를 약해지게 하는 조치를 취하던가, 뭐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이라 이러던가, 아니면은 뭐 극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적인 데서 찾아보는,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 발표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뭐 이런 빅 이벤트가 없는 이상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킹 달러 초초 강세를 꺾을 수 있는 재료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뭐 딱 떨어지는 예측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미국이 또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무조건 그 큰 폭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발맞춰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얼만큼 더 오르게 될까요?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미국의 계속되는 긴축에도 그대로 이제 올해 2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갈 거다라고 이제 계속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빅 스텝도 고려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의 이제 그 전망치가 높아봐야 4%,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점도표라고 하죠. 그 연준 위원들 19명이 찍은 점을 좀 보니까 올 연말에 4.4%, 4%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행도 당장 다음 달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는 없고요. 펀더멘털 때문에 0.5%포인트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집값은 하락세가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빚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얼마나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을 하고요. 이 중에서 거의 한 70%는 집과 연관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70%는 변동금리고요. 6개월, 1개월마다 이제 바뀐 이제 금리를 받아보고 여기에 따라서 원리금 이자를 내야 될 텐데 원금과 이자를 지금 뭐 1%포인트 이상씩 뚝뚝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뭐 굉장히 이미 바뀌신 분들도 당혹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어진다면 시중 대출 금리가 이미 상단선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6%를 넘었는데 7%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런 금리에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집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요. 신규 수요도 줄어들고 영끌족이라고 하죠. 이제 과다하게 빚을 끌어내서 집을 샀던 분들도 이제 이탈자가 아마 6%가 넘어가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시장에 반영됐고요. 지금 이제 가격 하락도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대치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집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이걸 뭐 대출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것부터 갚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론이죠.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고율, 뭐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로인이라든가 뭐 2차 금융권 갚고 뭐 맨 마지막에 뭐 고정금리 뭐 1금융권 걸 늦게 갚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카드론까지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힘들어서 받았는데 그걸 또 먼저 갚으라라는 말이 실은 아마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엔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짠테크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욜로족도 있었고요. 뭐 파이어족,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뭐 코인으로 큰 돈 벌어서 뭐 그런 사연도 나온 게 불과 제가 보기 한 7개월, 8개월 전인 것 같은데 지금 MZ 세대들 2030의 모습들은 확연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코인에서 이미 큰 실패를 경험했고요. 최근에 주식에서도 역시 또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저축과 적금밖에 없다. 또 여기에 절약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최근에 이제 SNS 해시태그를 많이 보면 노지출 챌린지, 노지출 데이 이런 거 많이 돈을 보입니다. 안 쓰는 거군요. 네, 하루 동안 영원 썼다. 그게 노지출 데이고 이 영혼을 뭐 5일 끌었다, 6일 끌었다. 이게 이제 노지출 챌린저,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고요. 적금을 이제 MZ들은 워낙 저금리를 살아왔기 때문에 은행과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적금 상품 중에서는 최근에 뭐 연 4.5% 그 이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으로 많이 눈을 돌리면서 이것도 한 10년 전에 많이 책에서 나왔던 건데 풍차 돌리기 적금. 이게 10년 전에도 있던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2008년 말 예. 금융위기 터지고 2010년 막 11년에는 그래 적금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식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뭐 적금 풍차 돌리기, 또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그 거죠. 개념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그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게 정말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건데 예. 이제 한 6개 정도의 적금을 듣는데 순차적으로 드는 겁니다. 1년짜리 적금을 드는 건데요. 첫 달에 하나를 들어요. 예. 2개월째는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2개를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이분은 이제 2달째부터는 20만 원이 나가겠죠. 네네. 석 달째 하나를 더 듭니다. 그러면 이미 3개가 됐죠. 예. 넉 달, 5달에서 6개월에서 6개의 적금을 들어요. 예. 그럼 6개월부터는 이제 60만 원씩 적금을 부어야 네. 되잖아요. 그걸 1년까지 채우려면 굉장히 버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7, 8, 9, 10, 11을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기가 되면. 첫 달째 만기가 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지급하고 두 번째 달께 만기가 되면서 이게 뭐 딱히 복리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자가 뭐 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이 풍차 돌리기, 적금 예. 풍차 돌리기를 하느냐? 이게 돈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6개를 하고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면 첫 달께 만기가 오면서 이제 돈을 모아 놓으니까 뒤에는 절약이라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적금을 막 이렇게 드는 적금 풍차 돌리기도 꽤 많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안 쓰게 될 테니까요. 절약하게 돼야죠. 네, 맞습니다. 적금을 넣는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렇죠.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기사 봤을 때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네. 하려면. 네. 카드도 뭐 풍차 돌리기가 네. 있다고 하던데.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는 요즘에 이제 신용카드를 신규 가입을 하게 될 때는 뭐 캐시백을 준다던가 뭐 혜택들이 혜택 있습니다. 있죠. 2개월, 3개월 내에. 그것들 받고 그걸 혜택을 다 누린 다음에 해지하고 그다음에 B 카드를 또 듣고 소위 말하는 꿀을 또 단꿀을 빼먹고 또 해지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MZ 세대들이 신용카드를 돌려 맡기가 아니라 돌려 가입 해지를 반복하는 것을 또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카드사는 얻는 게 뭐예요? 그렇죠. 카드사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사는 손해만 보겠지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론이고요.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카드를 가입하다가 해지를 못하고 궁지에 몰린 또 다른 사람은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을 또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뺏기는 것 같지만 이제 또 다른 이면을 노리는 거고 그러면 MZ 세대들은 정말 칼같이 해지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주의할 점은 이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는 그걸 쓰다가 또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또 다른 어떤 유혹 때문에 그 카드를 해지를 못하고 더 써버리면 이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겠죠. 네. 이게 마냥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독하게만 먹어야죠, 이것도. 예. 네. 이게 혹시 카드를 이렇게 자주 발급을 하면 신용 등급에는 이 불이익이 글쎄요, 없습니까? 뭐 신용 등급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다가 원하는 해지를 못하게 될 때 나오는 그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은 상당히 크니까요.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앞서 말한 적금 풍차 돌리기 같은 거는 한번 정말 MZ 세대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도 이제 제가 할 수도 없죠. 지금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젊은 친구들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가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꼭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금융시장이랑 시장도 안정을 하고 먼저 움직이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정점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난 7월 뭐 9.1이 정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원 물가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당국에서는 10월에 물가 꼭지, 인플레이션 정점을 본다고 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10월도 글쎄요 녹록지가 않고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싸우는 뭐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고요. 이자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이게 그 이자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긴 합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설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그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다라고 배워서 항상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리가 올려서 물가를 잡았다기보다는 금리가 오르는 어느 순간 경제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스탠스를 봐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도 공식적으로 선포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를 훼손시켜서라도 한 2, 3개월 정도의 짧은 침체를 통해서 일단 물가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속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럴 수 해봅니다. 있겠네요. 빨리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 동원령까지 발동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팎으로 더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출국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서방 세계는 테러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에서 그루지아로 넘어가는 검문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국경 통과에만 12시간이나 걸릴 정도입니다. Но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видимо, хотят вы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и складывается такой, сумбур, очень много машин. Ну, там, я так понимаю, я просто приехал в 5 утра примерно. Там. 러시아와 접한 5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경이 열려 있는 핀란드 쪽 검문소도 22일 오전까지 출국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항공편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육로를 통한 출국 러시가 이어지면서 푸틴발 엑소더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 뉴스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Фейк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этот счет проявляется. Поэтому здесь нужно очень, скажем так,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не становиться жертвами просто лжив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этот счет.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곤경에 처한 전쟁에선 2014년 크림반도식 합병 수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 지역 4곳에서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할 주민투표가 이번 주 실시됩니다. 일단 영토로 만들고 침범하면 전면전이라는 으름장인데 미국 등 서방 세계가 강력히 비난하면서 추가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reject the sham referenda and unequivocally declare that all Ukrainian territory is and will remain part of Ukraine.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징집령과 돈바스 점령지 합병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심산이었겠지만 고립은 악화하고 국민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수렁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 국민의 97%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고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5살 이상 9,9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혈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체 양성률은 97.38%로 국민 대부분이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서울에 내렸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그 밖의 중서부 지방은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여서 오랜 시간 불편함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 T형대의 비구름이 강원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수 시간은 짧겠지만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 오후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친 뒤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등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날도 선선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